우주는 기이한 천체들로 가득하며 천문학자들은 아직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구에서 별을 바라볼 때 지구와 우리 은하계 너머에 존재하는 별의 다양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백 광년 떨어진 우주에 존재하는 특이한 천체들을 모두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해 이론화되었지만 물리적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모델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우주의 신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큰 별, 가장 이상한 물질, 가장 특이한 행성,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가장 거대한 물체를 찾아 우주의 중심부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지구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한 적 있으시던가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구에서 수천 개의 별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떤 별들은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거의 200개 조의 별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만억 개의 별입니다. 어떻게 그런 양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각 별을 모래알로 환산하면 지구를 10c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의 바다, 대양, 강, 호수를 모두 합쳐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보다 물방울이 적습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는 거대한 우주의 바다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전체 우주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1500만 배 더 큰 공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을 찾는 것은 우리가 그 한계를 모르는 거대한 건초 더미에서 작은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별은 가스체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별의 지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의 경계에는 약간 흐릿합니다. 허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별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별의 질량이 클수록 그 한계를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별은 크기가 가변적입니다. 즉, 어떤 별들은 훨씬 더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별들보다 두드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험할 별들입니다. 가장 큰 별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가장 유명한 별, 태양을 향해 바로 탑승하세요. 태양은 지구에서 보면 매우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아주 밝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별입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측정은 우리에게 태양의 경계로 보이는 것 너머로 태양의 영향력이 수만 킬로미터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측정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풍은 태양계의 한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태양은 여전히 거대한 별입니다. 그 안에 지구 행성 100만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를 차지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약간의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별의 물질이 많을수록 별이 더 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별의 질량이 클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별에 포함된 물질이 많을수록 별의 중심이 더 뜨겁고 두꺼울수록 수소 원자가 서로 더 많이 충돌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는 헬륨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하여 별의 밝기와 열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눈앞에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5번째로 가까운 별인 시리우스는 태양보다 1.5배 더 넓고 2배 더 무겁습니다. 망원경 없이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 중 하나인 시리우스와 같은 베텔게우스 자리가 있는 오리온 자리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지구에서 427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은 우리 태양의 700배 크기입니다. 우리 별을 베텔게우스로 바꾸면 그 표면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닿을 것입니다. 수명이 다한 베텔게우스의 폭발은 천문학자들이 향후 10,000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초신성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성은 우리로부터 4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주의 또 다른 놀라운 별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다른 별들이 북극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북극은 지구가 팽이처럼 돌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북극성은 26,000년마다 바뀝니다. 현재 북극성은 북두칠성의 손잡이 끝에 있는 밤하늘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초거성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5배 무겁고 37배 더 큽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로 여행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10배나 큰 감마 카시오페이아 별은 이 별자리에서 가장 밝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3,4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노란색 초거성인 카시오페이아는 노란색의 또 다른 별에 확실히 매료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이런 별이 수십 개밖에 없습니다. 태양보다 900배 크고 30만 배 더 밝아 망원경 없이도 밤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7,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초거성은 19세기의 경이로운 폭발로 주목받은 별인 에타 카리나의 A입니다. 그 후 질량의 10%를 방출하여 오늘날 알려진 가장 큰 성운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질량은 태양의 120배, 지름은 1150배에 달합니다. 이 여행에서 본 모든 별들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별은 아닙니다. 이 타이틀은 지구에서 약 209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허셜 가넷이라고 불리는 무세페이 별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별은 가장 잘 알려진 적색 초거성보다 더 크지도 덜 크지도 않습니다. 지름이 태양의 2000배에 달하며 10억 개의 태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3000광년이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대개자리의 별자리 일부인 초적색 거성 VY 카니스 마조리스도 알려진 가장 큰 별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가 우리 별 무게의 17배에 불과하지만 30억 개의 태양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름은 태양의 1500배에 달합니다. 향후 10만 년 이내에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발로 인해 주변 행성계의 일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UY 스쿠티는 또한 오랫동안 현재 알려진 가장 큰 별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름은 태양의 1700배로 추정되었지만 이 측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2년에는 이 별이 지구에서 9,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ESA의 천체 관측 임무에서 실제로는 5,000광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UY 스쿠티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여전히 폭이 약 24억 킬로미터, 즉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16배에 달합니다. 알려진 가장 큰 별 중 상위 4위에는 태양보다 150배나 큰 붉은 초거성인 스티븐슨 E18도 있습니다. 이 별을 채우려면 100억 개의 태양이 필요합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2만 광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은 현재 발견된 별 중 가장 큰 별이지만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우리 은하계인 은하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순위 변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위의 최상위는 여전히 빨간색 초대형 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거대한 별도 아니고 가장 뜨겁지도 않고 가장 빛나는 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부피가 큰 봉투를 가진 별입니다. 그들이 붕괴하면 E형 초신성을 낳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태양 지름이 1500이 넘는 적색 초신성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상이면 상층부가 부서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별을 관측할 수 있었으니 우주에 숨겨진 특이한 천체를 찾아 여행을 계속합니다. PSR J0952-0607은 지금까지 관측된 중성자 별 중 가장 거대한 별이라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별은 블랙홀로 변하기 전 중성자의 별의 최대 질량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당 707회에 자전하기 때문에 은하수에서 가장 빠른 별이기도 합니다. 짝짓기 후 수컷 거미를 잡아먹는 암컷 거미를 빗대어 검은 과부라는 별명을 가진 이 별은 너무 빨리 회전하여 옆에서 진화하는 동반자의 별의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PSR J0952-0607에 가까운 이 별은 거의 완전히 삼켜져 현재 태양 질량의 2%에 불과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특이한 천체로의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별의 죽음이라는 인상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거대한 별, 즉 태양 질량의 10배에 달하는 별은 수명이 닿을 때 심장이 붕괴되어 폭발하면서 죽습니다. 이를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초거성의 핵이 더 이상 핵 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면 중력 에너지를 변형시키고 수축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핵의 물질은 중성자가 되어 매우 단단해집니다. 별의 다른 층이 붕괴하면 단단한 비압축성 핵과 충돌하여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이 폭발은 별의 외피를 날려버리고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별의 물질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그러면 죽은 별은 질량에 따라 중성자 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초신성은 태양보다 최대 100억 배, 즉 은하만큼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충격파가 발생하면 성간 매질로 물질이 방출되어 새로운 별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에서 일부 초신성은 집단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초신성을 최초로 관측하고 설명했습니다. 1054년 황소자리 별자리에 있는 초신성은 대낮에 3주 동안 계속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 초신성의 바로 그 위치에서 우리는 죽은 별의 외피의 잔해로 구성된 개성운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1572년 타이코 브라헤와 1604년 요하네스 케플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하늘은 불변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서양에서 초신성을 공식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목격하신 초신성은 거대한 별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E형 초신성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초신성도 있을까요? 초신성은 실제로 죽은 별의 잔해인 매우 조밀한 별인 백색 외성의 폭발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중간 크기의 별이 수명을 다할 때 형성됩니다. 중간 질량 항성으로 간주되는 우리 태양은 수명이 닿으면 백색 외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50억 년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세요. 백색 외성이 거대 별 옆에 위치하면 후자는 외층을 잃고 백색 외성 주위에 원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불리는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조금씩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런 다음 붕괴하고 불을 붙이고 분해되는데 이 폭발이 바로 1형 초신성입니다. 1형 및 2형 초신성은 여러분과 같은 멀리 떨어진 관측자의 눈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특이한 천체에 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여전히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많은 비밀과 물체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펄서 별입니다. 거대한 원자핵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지름이 약 10km에 불과하고 질량이 우리 태양과 비슷한 매우 작은 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시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펄서가 되기 전에는 초신성을 생성하여 죽은 매우 거대한 중성자 별이었습니다. 중성자 별 또한 모든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매혹적인 별입니다. 이 별들은 극도의 밀도, 중력장,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중성자 별의 충돌은 놀라운 중력파를 생성하고 중력자 별의 초신성인 킬로노벨을 탄생시키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펄서는 천문학에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중성자 별의 존재는 1933년 독일의 발터 바데와 스위스의 프리츠 츠베키라는 두 천문학자에 의해 이미 예측된 바 있으며 펄서의 발견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것입니다. 펄서는 빠르고 규칙적인 속도로 전파를 방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파를 통해 펄서 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67년 조슬린 벨과 앤서니 휴이시는 행성간 매질에서 전파의 전구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매우 규칙적인 전파 펄스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에서 2000광년 떨어진 작은 여우자리 별자리에 있는 펄서 PSR 1919 플러스 21이었습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구했으며 유사한 펄스의 다른 많은 소스를 발견하는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펄서 별은 수 밀리초에서 수초 사이의 주기로 매우 빠른 펄서를 방출하며 매우 규칙적입니다. 게다가
이 펄서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에는 외계에서 온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전 속도가 1초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일반적인 별은 원심력에 의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회전할 수 없습니다. 펄서 별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측할 수 있는 펄서는 가장 유명한 것으로 지구에서 959광년 떨어진 베일자리의 별자리에 있는 베일자리 펄서 또는 벨라 펄서입니다. 학명은 PSR B083345입니다. 이 젊은 펄서는 196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그것을 추적해왔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천체 중 하나입니다. 별보다 더 밝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세요. 퀘이사는 매혹적인 천체입니다. 퀘이사는 중앙에 극도로 빛나는 영역이 있는 초대형 블랙홀입니다. 퀘이사가 계속 활동하려면 태양 질량과 최소한 같은 질량을 가진 별 1000개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퀘이사는 우주 초기에 매우 흔했지만 지금은 은하 1000개당 하나꼴로 존재할 정도로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퀘이사는 흡수 가능한 물질을 먹습니다. 빅뱅 이후에는 많은 퀘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흡수함으로써 퀘이사는 더 이상 먹을 물질을 찾지 못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시다시피 퀘이사는 매우 밝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어도 매우 밝은 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퀘이사가 태양보다 500만 배나 밝다는 것을 알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퀘이사라고 불릴까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63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마틴 슈미트와 그의 동료 존 베벌리 오케가 네이처 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두 천문학자는 준항성 전파원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별을 막 발견한 것입니다. 1964년 천체 물리학자 치유 홍해가 퀘이사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퀘이사의 존재가 발견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퀘이사를 별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퀘이사는 매우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관측된 퀘이사 3C273의 스펙트럼은 별의 스펙트럼처럼 어두운 선이 아닌 밝은 스펙트럼 선으로 줄무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펙트럼 선은 원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별과 같은 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밝은 별은 아니었지만 어떤 별이었을까요? 또한 천문학자들은 이 신비한 물체의 스펙트럼 라인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주의 새로운 물체였으며 이전에 관찰된 적이 없었으며 매우 멀고 매우 밝았습니다. 네, 3C273은 우리 은하에서 24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의 크기는 10만 광년에 불과합니다. 이 퀘이사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천문학자들이 과거에 우주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더 먼 천체가 관측될수록 우리는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천문 단위는 광년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8분이 걸립니다. 우리는 8분 전에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방문한 시리우스 별은 지구에서 8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별을 보기 위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8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퀘이사는 수십억 년 전 우주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지구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볼 수 있는 밝은 별들 중 일부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퀘이사로 돌아가서 퀘이사는 우리 은하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수십억 년 전의 우주의 목격자이며 그 모습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퀘이사는 정말 매혹적인 천체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물체는 거대한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며 40억 광년 이상 뻗어있는 활동성 퀘이사의 무리입니다. 별에 대한 감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구에서 약 1470광년 떨어진 곳에 KIC 846285이라는 이름의 황백색 별이 있는 처녀자리로 여행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별은 타비의 별이라고도 불리며 기억하기엔 더 쉽습니다. 이 별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1.4배에 달하고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우 특이한 밝기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최대 22%의 밝기 감소가 기록되었으며 때로는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별 앞을 불규칙하게 지나가는 천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요. 타비의 별 앞을 지나가는 별이나 행성은 없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목성 크기의 행성이 타비의 별 앞을 지나간다면 밝기의 변화는 1%에 불과하고 주기적일 것이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타비의 별의 밝기는 전례 없는 진폭으로 주기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으며 여전히 이 행동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비 별의 빛 변화는 별 주위에 먼지고리가 존재하거나 큰 해성의 파편, 별 표면의 교란 또는 관측 위성의 기술적 문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가설이 검증되고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타비 별의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변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별은 관측 가능한 별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영역인 주 계열에 속하며 스펙트럼 등급 F3에 속하며 이는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크고 약간 더 뜨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광도는 수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변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러나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도 변화가 인위적이며 선진 외계 문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문명이 별 주위에 다이슨 굴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태양이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대부분을 포집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티 연구소는 타비 별에서 나오는 전파 그리고 레이저 방출을 감시했습니다. 방출은 감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한 매우 강력한 방출만이 감지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조자리에 초고도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천문학자의 역사는 우리가 외계 문명의 활동으로 인해 현상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새로운 천체가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놀라운 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8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매우 강렬한 적외선을 방출하는 중성자 별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별은 전파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외선의 형태로만 장기간 신호를 방출하는 유일한 별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중성자 별을 둘러싼 먼지 원반입니다. 이 먼지 원반은 초신성의 잔재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중성자 별은 별이 죽은 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디스크는 폭발한 거대한 별의 물질로 구성될 것이며 우리는 초신성의 접이식 디스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가설이 확인되면 중성자 별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중성자 별에서 방출되어 우주와 접촉할 때 가스로 변환되는 에너지 바람입니다. 그러면 적외선 방출은 펄서 바람 성운이 될 것입니다. 펄서풍은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 별이 빠르게 회전할 때 생성됩니다. 중성자 별이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펄서풍과 성간 매질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에서 충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충돌한 입자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관측되는 적외선 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펄서풍 성운은 X선으로 관측되는데 적외선 펄서풍 성운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은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에 더 초점을 맞춘 허블 망원경과 달리 적외선용으로 설계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 현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별이 수소를 태우는 엔진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많은 열을 방출하는 거대한 뜨거운 가스 덩어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다른 별보다 더 차가운 별들이 있습니다. 가장 차가운 별의 기록 보유자는 표면 온도가 27도에서 80도로 추정되는 갈색 외성으로 지구에서 관측되는 온도와 매우 가까운 WD-0806-661b입니다. 두 번째로 추운 별은 대기 온도가 100도로 끓는 물의 온도와 비슷한 갈색 외성인 CFBD-SIR 1458+10b입니다. 비교를 위해 태양의 온도는 중심부가 1500만 도, 표면이 6000도입니다. 갈색 외성은 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는 천체입니다. 이 모두는 작은 차가운 별과 큰 뜨거운 행성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온도가 2400도보다 낮은 초저온 외성의 범주에 속합니다. WD-0806-661b는 지구에서 63광년 떨어진 물고기 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량은 목성보다 6배에서 9배 적습니다. 백색 외성 WD-0806-661a와 함께 쌍성계의 일부이지만 두 외성은 2500 천문 단위, 즉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2500배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스피처 망원경으로 확인된 다른 천체들은 우주에서 가장 멋진 별에 속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도가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핵파스타라는 별명을 붙인 우주에서 가장 강한 물질을 가진 우주에서 가장 특이한 천체로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인상적인 별의 중심부를 여행하고
이 물질이 별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핵 페이스트는 매우 작은 별인 중성자 별의 지각이나 핵 붕괴 초신성의 핵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상의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입방 센티미터당 1014g의 밀도를 가진 매우 밀도가 높은 태행성 물질인 것입니다. 참고로 지구의 내부 핵은 입방 센티미터당 약 13g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인 오뮴 금속의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22.48g입니다. 핵 파스타를 부수려면 강철을 부수는 데 필요한 힘의 100억 배에 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 핵 파스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물질의 모양을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 물질은 라자냐와 스파게티를 포함한 파스타처럼 생겼을 것입니다. 이 물질이 아직 가설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면 천문학자들이 두 중성자 별의 충돌 후 검출된 중력파의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4년에 발견된 이후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태양계의 외소 행성인 하우메아를 관측하기 위해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행성은 해왕성 너머 카이퍼 벨트에서 태양으로부터 8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이 8개의 행성 외에도 5개의 외소 행성이 있습니다. 명왕성, 세레스, 에리스, 마케메이크, 하우메아. 하와이 여신의 이름을 딴 외소 행성인 하우메아는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이 구형인 것과 달리 타원형이어서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길이가 2322km에 달하는 거대한 럭비공처럼 생겼습니다.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는 2017년에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거대한 행성에만 고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과학자들에게는 놀라운 관찰이었죠. 이 고리는 토성의 고리처럼 매우 조밀합니다. 폭은 70km, 반경은 2287km입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먼 과거의 다른 천체와 충돌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외소 행성 주위에 고리를 만든 충돌로 인해 하이아카와 나마카라는 2개의 위성과 고리에 모인 파편 구름도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우메아는 4시간 이내에 자전을 완료하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쭉한 모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길쭉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놀라운 작은 행성을 연구해왔습니다.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관측은 과학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리는 얼음이 태양에 가까워서 부서지기 쉬운 경우에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우메아는 매우 조밀한 얼음으로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우메아의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아이디어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최근 토성과 천왕성 사이에 위치한 샤리클로와 카이론 등 다른 외소 행성 주변에서도 고리가 관측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우주에서 또 다른 특이한 행성인 방황하는 행성 SIMP J01365663을 관찰해 봅시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20광년 떨어진 물고기 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나이는
2억 년이며 목성보다 약 12배 더 크고 거대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별 주위를 직접 공전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성은 중력에 의해 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SIMP가 이상한 이유는 떠돌이 행성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다른 행성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보다 200배나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점도 놀랍습니다. 그 결과 대기가 전기로 충전되어 영구적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2016년에 뉴멕시코에 있는 전파 망원경인 초대형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처럼 빛날 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 범주에 속하기에는 너무 거대하여 소위 실패한 별인 갈색 외성으로 오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측에 따르면 실제 행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특이한 천체는 갈색 외성과 행성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 질량의 12.7배인 반면 그 경계는 목성 질량의 13배입니다. 목성 질량의 13배가 넘는 압력은 중수소 핵융합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반면에 중력은 우리 태양과 같은 일반적인 별의 경우처럼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기장은 어떤가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천문학자들은 천체 물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와 하나 이상의 위성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SIMP는 매우 흥미로운 천체이며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 행성 또는 별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1만 광년에서 2만 광년 사이에 목성 크기의 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천체는 어떤 항성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항성계에서 추방된 행성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천문학자들은 SIMP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파 오로라 방출을 통해 모성 없이 우주에서 길을 잃은 다른 찾기 어려운 행성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타원형 행성인 하우메아를 관측할 때 태양계의 8개 행성은 모두 다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수성은 주로 철, 니켈, 규산염으로 구성된 암석 행성이기 때문에 다소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금성은 황산 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화성은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철 때문에 붉은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성은 주황색, 갈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색은 목성을 둘러싼 구름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변화하며 다양합니다. 토성은 옅은 금색과 흰색 띠가 있는 목성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천왕성은 주로 분자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하지만 더 진한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는 완전히 검은색의 이상한 행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750광년 이상 떨어진 용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TRES-2b라는 이름의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빛의 1% 미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따라서 반사율은 검은색 아크릴 물감보다 더 낮습니다.
트레스 EB는 2006년 8월 21일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2008년에 그 특성이 연구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목성의 반지름과 질량이 목성보다 약간 더 클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 행성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 궁금하신가요?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이 어두운 표면은 행성의 질량을 형성하고 거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가스로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에는 산화티타늄, 나트륨 또는 칼륨이 존재하면 이 검은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레스 EB는 확실히 우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천체입니다. 불타는 석탄처럼 희미한 붉은 빛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1100도입니다. 이제 태양계에서 40광년 떨어진 별자리 앞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방향 55, 캔크리 2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알려진 항성과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태양보다 60배나 항성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황색 외성인 55 캔크리 A 또는 로캔크리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계 행성의 특이한 특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55 캔크 라이브 2는 탄소 행성으로 지구나 수성, 금성처럼 규산염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탄산염 화합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틀과 지각은 탄화규소, 흑연 또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다이아몬드는 사실 연필심과 비슷하지만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구보다 8배 더 무겁고 2배 더 큰 55 캔큐브 이 행성의 3분의 1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행성이 실제로 다이아몬드 행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질량과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었고, 이 데이터와 수치 모델을 통해 행성의 구성을 추론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5 캔큐리 2에는 물은 없고 탄소 화합물만 존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55 캔큐리 2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뜨겁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태양 55 캔크리 A 주위를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에서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8일에 불과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특이한 물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두 행성으로 계속 이어가 봅시다. 천문학자들은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행성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두 행성은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케플러 438b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발견된 이 외계 행성은 태양에서 약 475광년 떨어진 1000층짜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케플러 망원경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와의 유사성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지구와 더 유사하고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행성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케플러 438b는 0.88의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수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외계 행성이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후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은 오늘날 태양계를 구성하는 모든 행성 중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와의 유사성 지수는 0.815입니다. 이것은 지수가 0.979로 평가되는 금성보다 낮습니다. 네, 이 도구에 따르면 금성은 화성보다 지구와 더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꺼운 대기에는 온실가스가 매우 풍부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별 표면의 평균 온도는 462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우리의 쌍둥이는 훨씬 더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연구자들이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선택하기 위해 TSI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시 케플러 438b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항성 주변 어디에도 위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행성은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그것이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처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너무 덥고 너무 멀어지면 너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케플러 438b는 생명체의 필수적인 액체 형태의 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12배나 큰 이 행성은 목성이나 토성처럼 기체가 아닌 텔루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성은 유망하지만 최근 한 연구에서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태양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데 3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별은 우리 태양과 같은 황외성이 아니라 적외성이기 때문에 지구보다 40% 더 많은 빛의 복사를 받습니다. 이 별은 또한 별 표면에서 강력한 코로나 질량 분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기장과 접촉하여 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질량 분출은 TNT 1000억 메가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수백일마다 발생합니다. 만약 케플러 438b가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현상에 특히 취약할 것이며 이는 생명체 발달에 적대적인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또 다른 생명체의 근원을 찾는 천문학자들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행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글리세 581c는 지구에서 약 20.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텔루르 외계 행성입니다. 케플러 438b와 마찬가지로 항성 글리제 581의 거주 기능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플러 438b와 달리 이 행성의 별은 적색 외성이지만 특히 안정적이며 격렬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광도의 변화가 최소화되고 너무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글리세 581c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 진화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미리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금성과 지구는 크기 차이가 크지 않고 태양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금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리세 581c는 해양 행성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이 항성과 동기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태양을 향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명체는 항상 별을 향하는 뜨거운 부분과 항상 어둠 속에 있는 차가운 부분 사이의 중간에서만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밴드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글리세 581c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의 생명체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태양이 빨갛기 때문에 하늘은 푸른색이 아니라 진홍색일 것입니다. 식물은 녹색이 아니라 검은색일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2008년 10월 9일에
글리세 581c의 무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20.5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29년 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있다면 2049년 가을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에서 870광년 떨어진 마보자리 별자리에 있는 외계 행성 WASP-12b로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이 행성은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별에 의해 갉아먹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별이 말벌자리 12와 너무 가까워서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행성은 입사광의 94% 이상을 흡수합니다. 그 결과 초당 60억 톤의 빛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빠르게 회전하고 중력이 너무 강해 별의 조성력에 의해 늘어납니다. 이제 앞서 관측한 하우메아 행성처럼 럭비공처럼 생겼습니다. 목성보다 질량이 40% 더 크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속도라면 약 1000만 년 안에 별에 완전히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행성인 PSR B1620-26b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성은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130억 년이 넘은 행성입니다. 빅뱅 이후 불과 10억 년 만에 탄생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을 모드셀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행성은 1993년에 발견되었으며 지구에서 12,400광년 이상 떨어진 전갈자리 성단 M4의 구상 성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성 당시에는 철과 같은 원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과 같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1.35배인 휠서와 태양 질량의 약 0.34배인 백색 외성의 두 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30억 년 전 이 행성의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구상성단 M4의 다른 별들과 동시에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중성자별에 의해 포획된 행성계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성자의 별은 현재의 펄서일 수 있고 그 모별은 현재의 백석 외생일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우주에서 과학계를 놀라게 하는 물체는 별과 행성뿐만이 아닙니다. 안전벨트를 메고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를 발견하러 갑시다.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우주는 너무 거대해서 인간의 뇌로는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름이 지구의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행성 목성과 지름이 지구의 110배에 달하는 태양과 같은 거대한 천체가 있는 우리 태양계는 이미 무한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행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주 곳곳에 있는 붉은 거인에 비하면 태양은 여전히 아주 작은 별입니다. 블랙홀과 초대질량 블랙홀은 이 여행의 시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M87 블랙홀은 질량이 태양의 65억 배에 달하고 지름이 380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질량이 태양의 400억 배에 달하는 홀름 15A의 은하에 위치한 블랙홀 홀름 15A가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은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10만 광년 이상 뻗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우리의 뇌에 얼마나 무한하게 느껴지는지 상상해 보세요.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과 수십억 개의 행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은하와는 거리가 멀죠. 우리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은하는 알시온 은하입니다.
알시온 은하가 우리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로 간주되는 것은 2022년 2월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지름이 여전히 390만 광년인 은하 RC1101이 오랫동안 그 타이틀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는 23유형 은하, 즉 타원형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10억 광년 떨어진 뱀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우리 은하보다 2100 더 큰 이 은하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놀랍게 보일 수 있지만 알시온 은하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지구에서 35억 광년 떨어진 스라소니 자리의 이 전파 은하는 길이가 160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은하를 발견한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은하는 은하계에서 가장 큰 구조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은하보다 더 큰 천체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만리장성, 보레알 크라운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로 지름이 100억 광년입니다. 그것은 은하 필라멘트, 즉 중력에 의해 서로 연결된 은하와 은하단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은하와는 다른 은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주 전체의 질량의 80%는 암흑 물질입니다. 그게 이론입니다. 연구자들이 암흑 물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은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NGC 1052 DF2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6200만 년 광년 떨어진 고래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존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거리를 고려할 때 정상입니다.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암흑 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중력으로 인해 일반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암흑 물질이 없고 일반 물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러한 유형의 은하는 일반 물질보다 암흑 물질이 100배 더 많아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광학 렌즈로 은하를 조사하고 10개의 성단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은하계에 존재하는 질량의 양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은하의 질량은 별 질량과 거의가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은하가 형성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전에는 암흑 물질이 은하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이한 은하에 대해 말하자면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은하인 듀지 SAT-1도 있습니다. 이 초확산 은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초확산 은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크기로 성단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 지역에서 홀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매우 약한 별빛으로만 빛납니다. 이 별들은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그네슘 함량은 정상이지만 철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신성이 철과 마그네슘을 방출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별이 있는 곳에 철분이 많아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화석 은하라고 불리는 이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은하 충돌로 인해 환한 다른 초확산 은하와는 다르기 때문에 탄생 이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우주의 시작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여 30억 년 전까지만 지속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유령 은하는 별과 은하가 생겨나던 우주의 태초에서 나온 살아있을 화석일 수 있습니다. 당시 우주는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은하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억 년 전에 형성된 이래로 그 모양이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충돌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해야 할 특이한 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공입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놀라운 별, 초신성, 놀라운 행성, 거대한 은하 등 우주의 많은 물체를 탐험해왔습니다. 심지어 모든 빛을 빨아들일 정도로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초소형 물체인 블랙홀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주의 진공 상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진공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주에는 진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진공의 이름은 KBC 진공 또는 국소 구멍으로 이 진공의 폭은 약 20억 광년입니다. 이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 직경의 1.9%에 해당합니다. 이 진공은 매우 어두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다른 공허의 경우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지만 은하수, 로컬 그룹, 그리고 대부분의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공허의 중심에서 수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공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이 영역이 청소되거나 비어지기에는 수십억 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말이 되는 이론은 비눗방울이 합쳐져 더 큰 비눗방울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작은 보이드가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KBC 진공의 존재가 ACDM 모델과 호환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또는 람다 CDM 모델은 우주가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 즉 첫째, 암흑에너지와 관련된 우주 상수 람다, 둘째, 가정된 차가운 암흑물질, 셋째, 일반 물질을 포함하는 빅뱅 우주론 모델을 매개 변수화하는 것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다음 네 가지 속성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표준 모델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존재와 구조, 은하 분포의 대규모 구조, 관측된 수소, 헬륨, 그리고 리튬의 풍부함, 마지막으로 먼 은하와 초신성의 빛에 관찰되는 우주 팽창의 가속도. 어떤 사람들은 KBC 진공만큼 큰 보이드가 표준 모델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KBC 진공과 같은 슈퍼 보이드의 존재가 표준 모델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진공 내부의 은하는 진공 외부로부터 중력과 인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우주론적 척도인 허블 상수의 독보적 값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진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진공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빠르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빈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셨듯이 우주에는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물질이 있으며 각각의 물질은 다른 물질보다 더 인상적입니다. 우주 여행자 여러분, 이제 여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는 이 여정을 통해 무한한 우주에 숨겨진 모든 것의 작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